대중적으로 너무나 다양한 활동하셔가지고 너무나 알려지신 분이신데 지금은 영국에서 박사과정 또 공부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영국에 계시죠? 이범 선생님? 예, 예, 영국에 있습니다. 예. 예. 자연스럽게 이범 선생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이범입니다. 오랜만에 뵙는 여러 얼굴들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올해, 가을부터 캠브리지에서 박사과정을 시작합니다. 사실 제가 영국으로 떠난 지는 조금 됐는데, 영국으로 떠난 지는 좀 됐는데, 제가 떠날 때 명확하게 제가 뭘 할 예정인지를 말씀드리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캠브리지 대학에, 어, 잠깐만요. 이 전체 음소거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없나요? 지금 예, 계속, 이게 중앙 통제가 안 되는 유한호 선생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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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소거 됐습니다. 예. 저한테 그 박사과정 들어와 보라고 제안하신 그 캠브리지대 교수가 저한테 제안한 게 무려 2014년이었는데, 사실 뭐 붙여주겠다고 이게 그 보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모험적인 도전을 하는 상황이어서, 박사과정 입학에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 때문에 주변에 이제 대충 공부하러 간다라고 이제 모호하게 얘기만 하고 정확하게 어떤 계획인지 말씀을 안 드렸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가서 이제 한 1년 정도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영어를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도전을 해서 원래 작년에 들어가는 게 목표였는데 제가 비자 신청하고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모든 게 1년 늦어져서 올해야 이제 올해 초에 지원해서 이제 합격을 하고 올해 10월 2일 날, 10월 3일 날 이제 캠브리지대가 개학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 있고요.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정책 40년 정도의 역사를 비판적으로 리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그 교육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데에는 분명히 이범 선생님 어, 진, 잠깐만 제가 토론자 두 분만 소개해드리고 곧바로 발제를 예.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죄송합니다. 오늘 토론자 두 분이 이제 교육행정 전공하시는 지금 김호웅 교수님이 공주대 김호웅 교수님이 지금 화면에 있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저는 공주대 교육학과에서 교육행정 가르치고 있는 김훈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 한국교원대학의 김용 교수님이 계시는데 지금 화면에 안 계시네요. 지금 아마 이동 중이신 것 같은데 김용 교수님 예, 계실까요? 곧 자리 잡고 화면 보이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여하튼 우리 교육학자 두 분은 이제 새롭게 참여하셨는데 이 포용과 혁신 포럼은 뭐 전 장차관님들 뿐만 아니라 각계 전문가들이 모이셨습니다. 정치, 경제, 외교, 에너지, 환경 다 모이셔가지고요. 나중에 질문 들어오시면 굉장히 당황하실 텐데 우리 한번 교육계에서 한번 고민했던 부분을 함께 공유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범 선생님, 우리 교육계에 또 큰 고민을 던져주실 텐데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하던 말씀에 뒤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한국 교육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데에는 그 분명히 진보와 보수가 공유하고 있는 패러다임이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그 공유하고 있는 패러다임을 제가 이제 박사과정 들어가기 위해서 리서치 프로포즈를 쓰면서 한 세 가지 정도 차원을 이제 지적을 했고, 그래서 약간은 지식사회학적인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왜 이런 패러다임으로 사고하게 됐나? 우리는 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됐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밝히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요. 저로서는 사실 영어권에서 처음으로 공부해 보는 겁니다. 서울대에서 제가 박사과정 수료까지 했지만 그거는 과학사 과학 철학이었으니까 지금 전공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고요. 그래서 영어권에서 처음 해보는 전공을 그것도 박사과정으로 시작하면서 지금도 사실 영어가 잘 안 들리고 잘 말이 안 나와서 걱정인데 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하여튼 걱정을 안고 이제 곧 학기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일단 화면 공유를 통해서 제가 준비한 파워포인트 파일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잘 보이시죠? 예.
일단 오늘 하려는 얘기가 이제 진보 교육의 불편한 진실. 그러니까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진보 교육이 보수 교육과 공유하는 패러다임이 뭔가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교권, 일반고, 혁신학교, 대학 평준화 뭐 등등 여러 논의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이제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얘기할 것은 요즘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교권 문제인데요. 일단 우리나라의 교권은 원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교사를 존중하는 것은 문화이자 전통이자 관습이었지 법령이 아니었습니다. 법령상으로는 우리나라 교사들의 그 권한은 거의 없다시피 해요. 이게 이제 빈말이 아닌 게 제가 서울시교육청에서 정책보좌관을 한 게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2010년에서 2012년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교권이 없다는 것을 제가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아주 절감을 했는데 첫 번째가 이 문제였습니다. 이 교사가 자기가 몇 학년 무슨 과목을 담당하게 될지를 3월 2일 개학하기 얼마 전에 알게 될까요? 여기 대학 교수님들이 많으신데 대학 교수들은 많은 경우에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그 직전 학기 한 중반 후반 정도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 내가 다음 학기에 무슨 과목을 강의를 해야 되고 그럼 준비를 어떻게 해야겠구나 알게 되는데 유독 우리나라 초중고 교사들은 특히 공립학교의 경우에 개학하기 불과 일주일 전에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알고 깜짝 놀라서 왜냐면 제가 20년 전에 학원 강의할 때 한 두 달 전 정도부터 준비했거든요. 근데 교사들한테 일주일 전에 알려주면서 너 준비를 제대로 해라. 그러면 그냥 남들이 하는 똑같은 그런 수업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업에 대한 기획이라는 것을 할 권한을 교사에게 부여하지 않는 거죠. 그때 제가 이제 이 교권이 없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잘 해왔는데 네가 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느냐 이런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일종의 이제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냐에 대한 비교 연구를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선진국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뭐 본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제 교육 선진국들은 거의 예외 없이 두 달 전, 세 달 전에 알고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수업에 대한 기획할 수 있는 권리를 교사에게 실질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핀란드나 독일 같은 곳의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심지어 1년 전에도 압니다. 2년 전에도 알아요. 그러니까 수업을 기획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교사에게 부여하는 거죠. 최근에는 사정이 조금 나아져서 예전에는 3월 1일자로 인사하던 것을 2월 1일자로 앞당겼습니다. 이게 2017년에 있었던 변화인데요. 그래서 지금은 교사들이 개학하기 일주일 전이 아니라 한 2주일쯤 전에 알게 됩니다. 예전보다는 좀 나아졌지만 턱없이 역시 모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2주일이 아니라 두 달 전에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두 달 전에 하는 학교가 어디냐? 혁신학교예요. 혁신학교가 다 그런 건 아닌데 혁신학교 중에 좀 제대로 되는 학교는 두 달 전에 무슨 학년 무슨 과목을 담당하게 될지를 배정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게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게 정상적인 건데 이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혁신학교에서는 편법을 씁니다. 편법을 써야만 정상적인 학교 준비가 가능한 그런 일정을 담당을 이제 분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교권이 없다는 걸 실감한 첫 번째 사례였고요. 또 하나 제가 교권이 없다는 걸 실감한 사례가 뭐였냐면 그 나머지 공부라고 예전에 우리가 불렀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과 후에 조금 따라가기 어려운 학생들을 남겨가지고 이제 교사가 보충 지도해주는 이거를 뭐 적절한 명칭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나머지 공부라고 이제 불러왔었는데 근데 그 나머지 공부를 시킬 수 있는 권한이 교사에게 없습니다. 어디에도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교사가 아이를 남겨서 나머지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 만약 학부모가 민원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아이 좀 빨리 보내달라라고 교장이나 교감한테 그런 전화를 하면 즉시 보내야 됩니다. 보내지 않으면 잘못하면 감금, 학대 뭐 이런 게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장, 교감도 이 사람들이 뭐그 복지부동하는 사람들이라서가 아니라 이런 법령, 교사의 그런 활동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법령이었기 때문에 그런 민원 전화가 들어오면 교사에게 압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빨리 보내라. 이렇게 압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제가 이게 우리나라의 교사의 권한이라는 게 그냥 관습이지 이게 법령이 아니구나라는 걸 실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 삼는 교권은 흔히 이제 교사인권은 이제 교사가 당연히 모욕당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폭력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인데
교사 인권과 관련해서는 사실 법령이 부재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뭐 인권이라는 건 원래 보편적인 권리니까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법령은 뭐 우리나라 이제 법 체계에 존재하죠. 그런데 학교라는 공간이 좀 특수한 공간 아닙니까? 왜냐하면 미성년자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교육을 해야 되는 이런 여건이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법률이나 시행령만으로는 안 되고 조금 더 구체적인 지침들이 있어야 되는데 교사 인권과 관련해서 지침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욕 행위를 당했다 그랬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지침이 없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제 교권 침해에 대해서 이제 위원회를 소집해서 대응할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그 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만 그것도 사후에 이제 그런 조치를 신청해서 할 수 있는 거지 실제 내면에 있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건 학부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교육활동권인데 교육활동권은 아까 제가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 이를테면 이 학생이 지금 좀 보충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서 방과 후에 남기려고 그런다. 근데 남길 수가 없습니다. 남길 수 있는 권한이 교사에게 없어요. 이를테면 핀란드나 독일 같은 나라들을 보면 다 남길 수 있는 것이 법령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교사가 학생들을 남길 수 있고 그 방과 후에 이제 책임지고 지도를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학생이 응하지 않는다. 또 학부모가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학부모로 소환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로 소환할 수 있고 심지어 그 거듭해서 학부모가 그런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학부모로 고발할 수 있어요. 고발의 근거가 되는 것은 학부모가 아동을 방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국가의 기관으로서 기초학력이라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방과 후에 교습 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학부모가 그걸 방해한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국가의 정당한 권리 행사, 권한 행사를 학부모가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방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식의 일이 거듭되면 특히 핀란드 같은 데서는 독일도 그런데 학생이 결국은 유급을 당하죠. 일정 수준의 학력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유급이 있기 때문에 유급을 당합니다. 그럼 그 학년을 다시 다녀야 돼요. 근데 이런 교육활동권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이제 수업 방해를 막 한다. 그럼 그 수업 방해를 했을 때 지금 현재 존재하는 제도에서는 교사가 교권침해위원회 뭐 이렇게 소집을 해가지고 사후 대응하는 것밖에 안 되지 지금 현장에서 직접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육활동권은 법령과 지침이 모두 없는 거예요. 교사인권은 지침이 없는 거고 교육활동권은 법령과 지침이 모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래 교권도 없었고 학생인권도 없었어요. 교권과 학생인권이 모두 없는 약간 정글 같은 상황이었는데 학생인권은 이제 수위가 높아졌죠. 학생인권은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학생인권조로 이런 게 막 생겼는데 그런데 교권의 수위를 높여줘야 되는데 즉 이걸 법령상으로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착시 현상이 생기죠. 어떤 착시 현상이냐? 교권 침해가 학생인권 조례 때문이라는 착시 현상이 생깁니다. 이건 완벽한 착각인데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백화점에서 이를테면 고객들한테 짝퉁을 팔고 막 현금으로 결제하라고 요구하고 이런 갑질을 막 한다고 해보죠.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자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법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 소비자보호법을 만들었다고 쳐보죠. 그래서 소비자보호법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 보니까 고객들이 판매 사원들에게 막 갑질을 하더라는 거죠. 판매 사원에게 모욕 행위를 하고 무리한 요구를 반복해서 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반복됐을 때 그러면 고객이 이런 갑질을 하는 것이 소비자보호법 때문입니까? 그건 아니죠. 고객이 이런 갑질하는 것은 소비자보호법이 있어서 때문이가 아니라 노동자보호법이 없어서입니다. 그러니까 교권 침해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개념이죠. 침해될 수 있는 교권이 원래 없었습니다. 법령상으로는 원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권은. 근데 이게 학생인권은 이제 높아졌는데 교권은 법령으로 이렇게 높이질 않았기 때문에 마치 학생인권 조례 때문에 교권이 침해되는 것 같은 착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권에 대해서 이걸 법령화시키는 것을 진보와 보수가 모두 기피했죠. 그 기피한 원인이 뭐냐? 이걸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착시 현상의 원인은 학생인권은 이제 법령상으로 보장을 해줬는데 교권은 법령상 보장이 안 됐다는 거죠. 여전히 계속 그 관습에만 맡겨져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교권을 법령화해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현장에서 있었는데 진보와 보수가 모두 무시했죠. 보수는 왜 무시했냐? 보수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욕먹을까 봐 무시한 거죠.
보수는 원래 학생인권 조례도 반대했었잖아요. 체벌 금지도 반대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대중들에게 비판을 받고 그런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 보수 쪽에서 주동이 되어서 만약 교권을 법령화하는 것을 추진한다면 당연히 이런 비판이 제기될 수 있죠. 너는 학생인권에 대해서 반대하고 체벌 금지에 대해서 반대하더니 교권을 법령화하는 데만 앞장서는구나. 너는 역시 약자를 보호할 줄 모르고 학생인권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그런 세력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욕을 먹게 되니까 보수 입장에서는 그런 비판이 두려워서 교권 법령화 요구를 계속 무시했습니다. 진보도 교권을 법령화해달라는 요구를 무시했거든요. 진보가 무시한 이유는 보수가 무시한 이유랑 조금 다릅니다.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약자를 집단으로 간주하는 이런 그 전통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집단적 약자 개념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근본적으로 되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노점상, 길고양이, 노동자, 여성, 아동 뭐 등등 다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저는 이거를 이제 2000년대부터 관찰했는데 2000년대 한 중후반 정도부터 우리나라에서 이제 인터넷 여론은 여러 가지 커뮤니티들에서 많이 이렇게 유통되고 생산되고 또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커뮤니티를 관찰한 게 한 15년 정도 이상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서 여론 지형을 보면 우리나라 여론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는지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 후반부터 어떤 식의 담론이 나타나냐면 노점상이 약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일단 생계형 노점상이 아닌 기업형 노점상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게 있죠. 근데 굉장히 포장마차 규모도 크고 그래서 뭐 거의 웬만한 이제 식당 이상의 매출이 나오는 그런 뭐 노점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일단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 데다가 생계형 노점상이라 할지라도 그걸 보호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이제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세금을 잘 안 내요. 세금도 안 내고 임대료도 안 냅니다. 그럼 내가 이를테면 영세한 어떤 상인인데 난 임대료도 내고 세금도 내면서 장사를 하거든요. 근데 내 앞에 있는 어떤 노점상은 임대료도 내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고 장사를 한다. 그러면 저 사람이 과연 우리가 보호해줄 가치가 있는 그런 약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거죠. 이게 2000년대가 되면 이제 길고양이에 대한 이제 논의로 이게 옮겨갑니다. 길고양이는 2010년대 초반이 되면 길고양이가 굉장히 그 보호해야 될 대상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고 캣맘, 캣데디들이 이제 뭐 밤마다 나가서 이제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고 이런 것들이 유행처럼 번져갑니다. 근데 이게 2010년대 후반 정도가 되면요 상당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반전이 일어난 상황을 우리가 지금 이제 목격할 수 있는데요. 길고양이가 특정한 맥락, 특정한 상황에서는 약자가 아니에요. 굉장히 흉악한 맹수입니다. 여러분 지금 관악산의 다람쥐가 예전보다 눈티띄게 줄었거든요. 관악산의 다람쥐가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길고양이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 고양이과 동물들이 되게 그런데 길고양이들도 필요 없는 사냥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배고프지 않아도 소형 포유류 동물이나 조류를 보면 이걸 사냥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이제 그 동물학자나 생태학자들이 많이 밝힌 건데 얘네들이 잡아 죽이는 소형 포유동물이나 조류의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얼마 전에도 제주도 바로 옆에 있는 우도였나요? 거기서 이제 길고양이를 어떻게 할 거냐? 방치했다가는 이제 천연기념물을 다 잡아먹게 생겼는데 뭐 이런 것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집단, 뭐 노점상의 길고양이를 그 집단으로서 약자로 상정하고 그 집단에게 혜택을 주거나 그 집단을 보호하는 것이 진보 진영의 어떤 의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사고방식에 이제 균열이 나타나는 거예요. 노동자 얘기는 뭐 여러분 상당히 익숙한 얘기일 겁니다. 이를테면 현대자동차의 생산직 노동자하고 이를테면 2차 밴더나 3차 밴더의 경영자, 뭐 사장하고 봤을 때 과연 누가 더 약자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애매해질 수 있거든요. 여성, 아동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봐서 집단적 약자 개념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동이라고 하는 것을 집단으로 상정하고 그 집단으로서의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 어떤 진보 진영의 의무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사실 더 이상 지탱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약자 개념의 개별화, 맥락화가 관찰되고 있다. 그러니까
누가 더 약자냐, 누가 진짜 보호해야 될 어떤 약자냐. 이를테면 어떤 아동이 보편적으로 보면 약자인 것 같지만 어떤 개인 아동이 굉장히 심한 그 수업 방해 행위를 하고 있을 때 그 수업 방해 행위로 인해서 피해받는 다른 학생들의 교육권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그 약자는 뭐냐?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상황, 특정한 맥락에서 약자 개념을 이전에 비해서 어떤 집단적으로 사고하지 않고 약자 개념을 개별화하고 맥락화시켜서 사고해야 되는 이런 그 과제가 우리에게 부여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 3세대 페미니스트들이 많이 얘기하는 상호교차성, 인터섹셔널리티 같은 이런 개념들 통해서도 사실 이미 꾸준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빨리 수용해서 이 집단적 약자 개념에서 이제 이탈해야만 사고하는 방식을 벗어나야만 해결 가능한 그런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그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계기라고 보는 게 이게 이제 좁은 의미의 교사인권하고 이제 교육활동권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제 톱다운 방식의 관료적 통제, 교육에 대한 관료적 통제에 굉장히 강한 그런 나라인데 이거를 이제 전반적으로 완화하고 또 개개인 교사에게 좀 더 큰 어떤 자율권 그리고 창의적이고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 그런 기회를 주는 것, 그런 어떤 변화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이제 고등학교의 상황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이 그래프는 제가 이제 표를 이제 그 수치를 일일이 찾아서 한번 그려본 건데요. 제가 2020년에 낸 책 문재인 이후의 교육에 나와 있는 그래프입니다. 70년을 보면 고등학교 취학률이 그러니까 진학률이 아닙니다. 취학률입니다. 그러니까 15세에서 17세 사이 인구 중에서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비율이 한 20%밖에 안 됐죠. 그래서 80년대가 되면 한 50% 됩니다. 1990년이 되면 이제 80% 넘어가고요. 지금은 뭐 거의 뭐 100% 가까이 되죠. 아직 이게 이제 100%가 안 되는 이유는 해외 유학을 갔다든지 아니면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고등학교에서 자퇴를 했다든지 뭐 이런 학생들 때문에 100%까지는 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취학률이 지금 92%가 넘는 이제 이런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근데 70년이나 80년을 보세요. 70년이나 80년을 보면 인문계하고 실업계 비율이 대략 반반입니다. 1980년에 실업계 비율이 전체 고등학교 입학 정원의 45%였어요. 그런데 2000년이 되면 실업계 비율이 전체 고등학교 입학 정원의 36%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2018년이라고 되는데 2020년 통계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통계를 봐도 이게 지금 18%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1980년에 45%이던 실업계가 2000년에 36%가 되고 지금은 18%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줄어든 거죠.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일반고의 기능과 위상에 대해서 다시 좀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특목고 자사고 때문에 일반고가 황폐화됐다. 이제 이런 주장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계산을 한번 해봅니다. 이 특목고 자사고가 모두 심지어 영재학교까지 모두 일반고로 바뀌었다라고 가정하고 그러면 이 고등학교에 가 존재할 때와 존재하지 않을 때 학급당 몇 명이 차이 나냐를 조사해 보면 2명이 안 됩니다. 정확히 말해서 중학교 졸업자 대비 이 공부 잘하는 고등학교들 있죠. 공부 잘하는 학교는 이제 특목고, 자사고, 영재학교 그리고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가 있는데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 중에 일부 명문학교가 있잖아요. 뭐 공주 한일고 뭐 이런 데처럼 경남 거창고 이런 데처럼 이거 다 합쳐봤을 때 5%를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20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럼 20명 중에 한 명인데 그러니까 20명 중에 한 명이 특목고 자사고로 갔다고 해서 그 수명 중에 한 명, 그 5%의 비율 때문에 일반국어가 황폐화됐다는 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관습적으로 쓰는 슬로건이지만 사실 사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슬로건입니다. 일반고 황폐화는 1990년대 중반에 이미 시작됐는데요. 그때 언론에 교실붕괴란 이름으로 본격적으로 보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엎드려 자는 거죠. 그 학생 막 깨우려고 하면 막 반항을 하고 뭐 이런 현상이 이제 관찰되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도표에서
실업기 비율이 2000년대가 되면, 1990년이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5세에서 17세 인구 중에서 인문계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비율이 드디어 50%를 넘어갑니다. 90년 정도가 되면 50%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인문계라는 게 영어로 아카데믹 교육이란 말이에요. 아카데믹한 커리큘럼 또는 아카데믹한 스쿨, 이게 이제 인문계 교육인데, 근데 사실 지금 인문계 비율이 지금 연령 인구의 76%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한민족이 뛰어난 민족이라고 해도 아카데믹한 교육을 고등학교 때 받을 수 있는 인구가 해당 연령 인구의 75%를 넘는다라고 하면 이거 믿을 수 있는 겁니까?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교실 붕괴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인문계 고등학교, 즉 지금은 일반고죠. 일반고의 질 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인문계 고등학교에 들어올 수 있게 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그 마이크를 안 끄신 분이 있는데요. 마이크를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잡음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원래 이제 발자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90년대 중반에 일어났던 교실 붕괴 원인은 뭐냐? 하나는 이제 문화적 미스매치죠. 그러니까 신세대 학생들이 이제 막 고등학교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미 풍요를 경험하면서 자라온 이 신세대 학생들의 여러 가지 기호하고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나 학교의 운영 방식이 굉장히 잘 안 맞았던 거예요. 이런 문화적 미스매치가 있고 또 하나가 제가 지금 지적하는 적성 미스매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문계 적성이 안 맞는 학생들이 인문계 고등학교에 지나치게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학생들은 적성이 안 맞는 걸 계속 이제 배우라고 뭐 하니까 근데 마침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1980년대부터 우리나라 고등학교에 낙제가 없어지거든요. 우리나라 고등학교에 낙제와 유급이 없어진 게 1980년대부터입니다. 70년대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업 일수만 채우면 심지어 교실에 와서 잠을 자고 빵점을 받아도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문계 적성이 안 맞는 학생들이 인문계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그냥 잠을 자고 시험에서 빵점을 맞아도 졸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이제 진행이 되니까 특히 이게 이제 가장 빨리 이루어진 게 서울이에요. 서울은 90년대 중반 후반이 되면 벌써 중학교에서 꼴찌만 안 하면 인문계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게 가능해지는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도 순차적으로 그렇게 되어 가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은 유일한 지역이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들어가려면 지금도 중학교에서 상위 한 절반 정도 수준에 들어가야 돼요. 상위 한 50% 정도에 들어가지 않으면 인문계 고등학교의 진학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교실 붕괴가 일어나지 않은 유일한 지역이 우리나라에서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지금도 일반고 그 수업 분위기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반고라는 명칭 자체가 굉장히 기만적이었다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일반고 또는 일반 커리큘럼이라는 표현은 다른 나라에서 꽤 쓰고 있습니다. 핀란드에서도 일반고, 그 핀란드어로 일반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영어로 번역하면 general이라고 번역하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고라는 명칭이 꼭 뭐 근본적으로 틀렸다 이렇게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내용적으로는 계속 아카데믹한 교육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아카데믹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적성이 그것과 상당히 맞지 않는 이런 학생들조차 아카데믹 학교에 들어가게 하면서 그 와중에 바로 그 시기에 이름을 일반고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일반고라는 명칭이 기만적 명칭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이라고 하니까 뭐 일반적인 학생이 다 들어오면 되는 학교처럼 이렇게 이 머릿속에 인지가 되지만 실제로는 내용적으로는 계속 인문계 고등학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반고 황폐화는 연령 인구 중에서 인문계고 재학 비율이 90년에 50% 넘어간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계기였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몇 퍼센트냐? 지금은 현재 고등학교 재학생 중에 82%입니다. 그러니까 연령 인구 중에서는 76%인데 고등학교 재학생 중에서는 82%예요. 그러니까 직업계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18% 있고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위탁교육 받는 학생들이 3% 있습니다. 다 합치면 이제 21% 정도 돼요. 21 내지 22% 되는데 그래서 나머지 학생들은 이제 다 인문계 교육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고등학교 직업교육 프로그램 이수 비율이 OECD 평균이 46%인데 우리나라가 거의 꼴찌 수준이죠. 꼴찌에서 2등인가 그렇습니다. 21%인데 이 상황이 어떤 식으로든 해결되지 않으면
특목고 자사고를 없애도 일반고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목고 자사고 때문에 일반고가 황폐화됐고 특목고 자사고를 없애면 일반고가 살아난다는 것은 환상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진보 교육감들이 이걸 악화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뭘 악화시켰냐? 이명박 정부 때부터 뭘 하게 했냐면 수준별 이동 수업을 하게 시켰습니다. 특히 국영수 주요 과목에서 학생 수준을 뭐 상중하로 나눈다든지 이제 또는 3개 이상으로도 나누기도 했는데 이렇게 나눠서 그 시간에는 이제 학생 수준에 따라서 이동 수업을 하게 하고 특히 하반에는 이제 수업 시간을 늘리는 수학 수업을 다른 반에 뭐 한 1.5배쯤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좀 따라올 수 있게 보완하는 이런 정책이 시행이 됐어요. 근데 이게 이명박 정부에 의해서 시작이 됐는데 진보 교육감이 당선된 지역에서 하나같이 다 금지합니다. 그 수준별 이동 수업을 금지한 거예요. 저는 어떤 이유에서 이런 걸 금지시켰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래서 이 일반고의 이 절박한 상황을 더 악화시켜 버립니다. 지금도 이게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직업계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이유는 뭐냐? 일단 70년대까지 우리나라 직업계고는 이제 박정희 정부에서 추진한 이 산업정책의 일환이었죠.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심지어 일부 뭐 수도공고라든지 금호공고라든지 이런 데 등은 굉장히 명문 학교로 이름을 날리기도 했고 근데 이제 이 산업정책이 80년대 이후에 약화됩니다. 산업정책이 약화된 데는 뭐 신자유주의 이런 영향이 있지만 어찌 보면 신자유주의보다 더 큰 어떤 흐름이 작용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미국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이런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미국은 사실 산업정책이라는 게 별로 없는 나라거든요. 지금 미국 상황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심지어 전기차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전기차 충전 시설을 정부에서 전혀 신경을 안 쓰잖아요. 미국은 원래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테슬라에서 전기차 충전 시설을 곳곳에 깔아놨고 그거를 이제 요즘 포드도 같이 이용하게 하면서 테슬라 충전 시스템이 지금 대세가 되어간다.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진즉 정부가 나서가지고 우리나라 충전 표준은 뭐고 그래서 충전기를 어떤 식으로 설치하고 이런 것들을 정부가 주도해서 정책을 이끌어가는데 미국은 그런 류의 산업 정책이 굉장히 약한 그러니까 산업 정책이 있긴 있는데 그건 굉장히 우회적인 방식으로 작용하는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신자유주의 영향일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미국 유학을 갔다 온 분들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80년대 이후에 사회 곳곳에서 산업정책이란 걸 이제 더 이상 좀 해서는 안 되는 것 또는 더 이상 신경 써선 별로 좋지 않은 것 이런 식의 인식이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그 70년대 박정희 정부하고 직접 맞섰던 이런 세대들의 경우에는 산업정책에 대해서 이거는 일종의 개발 독재거나 또는 다른 식으로 생각하면 관치 이런 것의 상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실업계 고등학교를 이끌었던 어떤 지침 역할을 했던 게 산업정책인데 산업정책이 80년대 이후에 점점 약화됩니다. 그 와중에 이제 대중영합. 저는 우리나라 대중영합이 크게 이제 두 가지에서 나타났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고등학교 시스템에서 일어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문계, 아카데믹 커리큘럼이 적성에 맞지 않는 학생에게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하고 심지어 뭐 잠을 자고 빵점을 받아도 졸업할 수 있게 해준 것. 이게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뭐 아시겠지만 90년대 이후에 대학 설립 줄칙주의에 의해서 대학을 뭐 굉장히 쉽게 설립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대졸자를 양산해낸 거죠.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대중영합 정책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나라 그 교육의 포퓰리즘 시기는 80년대, 90년대였습니다. 8, 90년대 우리나라 교육에 굉장히 강력한 포퓰리즘이 시행이 됐고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 와중에 이제 학생 수가 줄어드는 와중에 이제 대학을 구조조정해야 되는 이런 과제를 이제 떠안게 된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온정주의는 이제 우리나라 정책 전반적으로 좀 꽤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 곳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를 그냥 수업 일수만 채우면 이제 졸업장을 주는 이런 식의 온정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직업교육의 이제 비율이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주요한 직업교육 개혁은 다 보수 정부의 작품이에요. 폴리텍 대학이 이제 우리나라 전문대의 어떤 개혁 모델에 해당하는데 이게 형식적으로는 사립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립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용노동부가 주도한 거고요. 근데 폴리텍 대학을 어디서 설계했냐? 시행은 김대중 정부 때 시행했지만 설계는 김영삼 정부 때 했습니다. 김영삼 정부에서 이제 우리나라 전문대 개혁을 위해서 이제 폴리텍 대학을 만들자 해서 고용노동부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설계를 했던 거고요.
마이스터고를 누가 만들었죠? 마이스터고를 이명박 정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NCS 그러니까 국가 직무능력 표준이라고 하는 이 NCS는 사실 양론이 있죠. 이거는 특성화고는 특성화고대로 또 전문대에서는 전문대대로 이거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있고 좀 이 마이스터고나 폴리텍 대학에 비해서 아주 성공적이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NCS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기 시작한 것은 박근혜 정부였습니다. 그러니까 폴리텍 대학, 마이스터고, NCS가 모두 다 직업교육과 관련된 중요한 개혁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보수 정부의 작품이었고 진보 정부가 집권했을 때 이 직업교육 개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 쓴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진보 교육감들도 마찬가지예요. 진보 교육감 중에서 유일하게 여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게 경남 교육감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나머지는 사실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진보와 보수가 공유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 인문계 중심으로 생각하지 실업계를 생각을 안 해요. 근데 그나마 실업계, 직업교육의 개혁은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건 다 보수 정부의 작품이었다는 거죠. 세 번째가 혁신학교입니다. 혁신학교 학력 저하로는 괴담이죠. 이거는 근거가 전혀 없는 얘기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그러니까 학력이 저하됐다는 표현을 쓰려면 이전에 비해서 이후에 이게 낮아진 그래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 그래프를 보면 이게 이제 실증 연구 사례들이 있는데요. 실증 연구 사례들은 제가 낸 책 그 문재인 이후의 교육에 한 챕터를 할애해서 아주 자세하게 수록을 해놨습니다. 우리나라 그 실증 연구 사례가 서너 건이 있어요. 그걸 자세하게 제가 그래프까지 수록해가지고 다 요약을 해놨는데 실제는 비슷하거나 약간 올라가는 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하라는 표현을 쓰려면 혁신학교 지정 전에 비해서 지정 후에 이게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비슷하거나 약간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저하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혁신학교 학력이 낮긴 낮죠. 어디에 비해서 낮냐? 비혁신학교 평균에 비해서 혁신학교 평균이 학력이 낮습니다. 이건 맞아요. 이건 맞지만 혁신학교 지정 전에 비해서 지정 후에 낮아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하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이건 기만적인 거죠. 잘못된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1인당 GDP가 저하되었다라는 표현을 쓰면 그건 우리나라 1인당 GDP가 미국보다 낮거나 일본보다 낮다는 뜻이 아니죠. 2년 전, 3년 전에 비해서 지금 낮아졌을 때 저하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즉 공시적 비교를 할 때 우리가 저하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혁신학교에 반대하는 그런 정치 세력에서 혁신학교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혁신학교 평균 학력이 비혁신학교 평균 학력보다 낮은 이것을 가지고 이거를 저하라고 이제 표현하고 그것이 대중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언론에 보도되면서 진짜 저하된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진보교육계는 왜 적절히 대응을 못했냐? 이 비혁신학교 평균에 비해서 혁신학교 평균이 이 학력이 낮은 건 맞는데 이건 왜 그러냐? 혁신학교를 저소득층 지역에 많이 지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학력이라고 하는 게 부모 소득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건 대충 다 아실 텐데 저소득층 지역에 혜택을 준다는 그런 명분으로 혁신학교를 많이 지정했거든요. 그러니까 혁신학교 평균 학력이 비혁신학교 평균 학력보다 낮은 거예요. 그러면 혁신학교가 되면 학력이 낮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구심 이런 공격이 있을 때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말을 해야겠죠. 진보 교육감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혁신학교의 평균 학력이 낮은 건 맞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이 학교들을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지역에 많이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사실 교육자로서 이런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그 교육감이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진보 교육감이 아니라 보수 교육감도 이런 말 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저소득층 많은 지역에 많이 지정해서 학력이 낮다. 이런 말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괴담, 이 공격에 적절한 대응을 하는데 완벽하게 실패합니다. 그래서 혁신학교가 되면 학력이 낮아진다라고 다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지금.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인데도. 근데 이것이 혁신학교의 주된 실패 요인이냐? 뭐 이것도 있지만 저는 실패 요인이 하나 더 있다라고 봅니다. 두 가지가 이제 있다라고 보는데 하나는 일종의 구성의 오류죠. 구성의 오류. 특히
사토 마나부 교수의 배움의 공동체 같은 것을 혁신학교 초기에 굉장히 많이 받아들이고 이것을 통해서 뭔가 영감을 얻으려고 했던 것은 저는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상당히 맞지 않는 시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다르거든요. 일본은 일교조 운동이 이미 쇠퇴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일교조가 이제 일본의 정교조 같은 거죠. 그리고 일본에서는 교육개혁이라는 말을 아무도 안 써요. 거의 안 씁니다. 일본이 이제 2010년대 후반, 중반 이후에 이제 IB 같은 걸 받아들이면서 이제 교육개혁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는데 그런 정도를 제외하고는 일본에서 교육개혁이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크고 힘들고 불가능할 게 뻔해 보이는 그런 과업이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쉽게 얘기해서 교육개혁이라는 게 그냥 불가능한 곳이다라고 스스로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제 도쿄대 교수인 사토 마나부 교수가 이제 그러면 게릴라식으로 학교 하나하나를 개혁하는 이런 이제 운동과 프로그램을 시작했던 거예요. 이게 이제 배움의 공동체 운동인데, 근데 일본과 한국의 상황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일본과 달리 한국은 진보 교육감들이 곳곳에서 당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급기야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어쨌든 진보 정부가 집권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구성에 오르라고 얘기하느냐? 혁신학교 추진 세력에서 혁신학교를 많이 모으고 혁신학교를 보편화시키면 교육혁신이 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스스로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구성에 오르죠. 예를 들어서 혁신학교가 뭐냐면 일종의 공모제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공모제 프로그램인데 공모제 프로그램이 보편화가 가능한가요? 모든 학교가 이 공모에 다 응해가지고 모두 다 지정이 된다는 게 가능합니까? 저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무려 전체 학교의 60%를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질 관리도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뭔가 무리한 어떤 성과 지표를 만들고 그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무리한 시도를 계속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런 식으로 확산되고 보편화된다고 해서 교육혁신이 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지만 교육청이나 교육부, 집권에서 교육부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하지 않은 게 뭐냐? 저는 그것이 규제 완화라고 생각해요. 톱다운 방식의 규제 완화책이 부재했다. 진보 교육감이 관료화되어 버린 거죠. 예를 들면 학교에 대해서 이 주어지는 일상적인 규제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 혁신학교 현장에 가서 이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뵈면 상당수의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자기들이 이제 좀 다른 교육, 창의적인 교육을 해보려고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하고 노력을 하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법령이나 지침은 다 그걸 방해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교육부에서 행정규칙 수준으로 학생부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을 내려보냅니다. 이걸 교육청으로 내려보냅니다.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내려오는 학생부 관리와 관련된 지침이 몇 페이지인지 아십니까? 학생부를 작성하기 위해서 숙지해야 되는 지침이 50페이지가 넘습니다. A4로. 그러니까 학생부 하나,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는 일이 학생부 작성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학생부라는 게 이제 학생의 교육 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니까. 근데 그와 관련된 촘촘한 규제를 나열한 것이 50페이지가 넘어요. 자, 그러면 50페이지만 학교에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 이것저것 덧붙여요. 교육청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것저것 덧붙여가지고 이것을 학업 성적 관리 지침이란 이 책자로 내려보냅니다. 학업 성적 관리 지침이라는 책자가 학교로 전해지는데 이게 몇 페이지인지 아십니까?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100페이지가 넘어요. 초등학교는 한 70페이지, 80페이지 됩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를 텐데 서울은 그렇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100페이지나 되는 규제를 책 한 권 분량으로 밑으로 내려보내면서 창의적인 교육을 하라면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불가능한 거죠.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건 뭐랑 비슷한 거냐면 창의적인 요리를 하라고 요리사들한테 요리를 맡기면서 규제를 잔뜩 얘기해 주는 거랑 똑같은 거죠. 뭐 식재료는 어느 마트에서만 사야 되고 어떤 식재료는 사면 안 되고 무슨 예를 들면 어떤 거를 조리도구는 네모난 것만 써야 되고 뭐 아까 제가 시간 얘기했었죠. 요리를 구상하는데 쓸 수 있는 시간은 30분밖에 안 주고 그러면서 창의적인 요리를 만들려고 하면 불가능한 거죠. 당연히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지금 학교의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육당국은 계속 역풍을 생산하고 있고 학교에서는 역풍을 딛고 계속 혁신교육을 하라고 혁신학교를 만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시지프의 노동이죠. 이 대목에서 우리가 제가 이제 발제문에는 안 썼습니다만 규제 완화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규제 완화가 뭡니까? 우리나라의 진보에서는 규제 완화는 다 신자유주의다.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교육계만 봤을 때도 규제 완화라는 것을 빌미로 자사고를 만들고 대입 자율화를 시키고 그래서 사실 학생 선발과 관련해서 고등학교나 대학은 갑이잖아요.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는 을이지 않습니까? 이 갑에게 권한, 자율권을 잔뜩 실어줌으로써 학생과 학부모를 더 힘들고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자사고나 대입 자율화 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규제를 완화하지 않는 것이 상책인가요? 그러면 어떠한 규제도 완화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관에 대한 규제와 개인에 대한 규제를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기관이라는 것은 자사고 같은 고등학교나 대학 같은 이런 학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입 자율화나 또는 자사고 같은 이런 것들은 단위 기관, 단위 학교에게 자율권을, 즉 학생 선발권이라는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 학생을 경쟁적으로 선발할 수 있는, 마음대로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제 부여하는 거죠. 이거는 대중들이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교육개발에서 하는 교육 여론조사를 보면 고교 평준화를 찬성하는 여론이 고교 평준화 반대하는 여론의 한 2배쯤 나와요. 매년 거의 그렇게 나옵니다. 매년 하는 여론조사인데요. 왜냐하면 대중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기들은 을이고 그리고 자사고나 대학은 갑이어서 갑이 이렇게 줄 서라고 하면 이렇게 줄 서고 저렇게 줄 서라고 하면 저렇게 줄 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것 자체를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규제 중에 상당수는 기관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개인에 대한 규제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개인은 뭐냐? 학생과 교사입니다. 학생과 교사 개개인에 대한 규제는 대폭 풀어야 되거든요. 완화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러한 개념, 이러한 시도 자체가 진보교육계 전체에 있어서 심지어 문재인 정부가 집권했을 시기에도 사실상 없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교과서 자율발행제로 하자라는 논의가 2017년 집권하고 나서 2017년 12월에 시도교육감 협의회하고 교육부하고 처음 테이블을 가졌을 때 딱 한 번 테이블에 주제로 올라갔고요. 그 이후에는 전혀 논의된 사례가 없어요. 아무도 의지를 가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진보교육감들은 그냥 관료로서 자기 지위를 유지하는데 그냥 안분지족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교육청 교육부에서는 계속 뭐 제가 규제라는 형태로 이제 일반화시켜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역풍을 계속 생산하는데 학교에서는 계속 그거를 딛고 시지프의 노동을 해라. 이게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벌써 2010년대 중반이 되면요. 혁신학교가 제일 많이 생기던 경기도에서 교사들이 더 이상 못하겠다, 번아웃 되겠다 이런 아우성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과연 그런 이 현장의 어떤 목소리에 얼마나 귀 기울였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좀 비판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혁신학교 운동의 또 하나의 문제는 첫 번째 문제는 구성의 오류고요. 구성의 오류. 그와 관련된 톱다운 규제 완화책이 없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학종을 통해서 혁신학교의 성공 및 보편화를 꾀했다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2018년 대입 공론화를 계기로 이루어졌던 학종이냐 수능이냐 수시냐 정시냐 논쟁은 이건 좌우 논쟁이 아니죠. 진보 보수 논쟁이 아닙니다. 실제로 재밌는 통계가 있는데 우리나라 2018년에 이제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 각 정당 지지 집단별로 어떤 대입 전형을 선호하느냐. 이제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당신은 정시 전형, 수능 100%로 뽑는 정시 전형을 찬성하십니까? 그런데 정시 전형을 찬성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던 집단이 우리나라 각 정당 지지 집단 중에서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정의당 지지 집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낮았던 집단이 지금으로 치면 국민의힘. 당시에는 당 이름이 뭐였나요? 하여튼 보수정당 지지 집단이었어요. 그리고 중간쯤 되는 게 민주당 지지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종이냐 수능이냐라는 것은 좌우 논쟁 또는 보수 진보 논쟁이 아니었다는 거죠. 흔히 뭐 학종을 뭐 진보가 지지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돌이켜보면 2018년 대입공론화 논쟁 때 보수 교육감들도 하나같이 다 학종 지지했고요. 그리고 지금 있는 이주호 장관, 뭐 MB 때도 장관하셨죠. 이주호 장관도 뭐 자기가 입학사정관제에 그렇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당사자답게 학종을 굉장히 옹호하고 정시를 반대하는 이런 입장을 계속 얘기했죠. 심지어 이주호 장관은 수능은 없어져야 될 제도다. 이런 표현도 뭐 그냥 서슴지 않고 인터뷰에서 얘기하곤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보 보수 논쟁이 아니고 엘리트와 대중사회 논쟁입니다. 그래서 정치학에서 포퓰리즘이라는 얘기를 할 때 정치학에서 말하는 포퓰리즘은 단순히 인기 영합적인 정책의 집합이라는 뜻이 아니라 엘리트와 대중 사이를 구분하고 이 대중의 이 이해에 어필하려는 어떤 태도, 그런 입장, 이것을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좌파 포퓰리즘도 있고 우파 포퓰리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 주요 논쟁의 논의 구도가 이렇게 엘리트와 대중 사이에서 이루어졌던 것은 거의 최초가 아니었나 싶고요. 또 논의 구도 자체가 굉장히 포퓰리즘적인 논의였다는 거죠. 그러면 학종의 이 장점이 뭔지는 잘 아실 겁니다. 학종으로 뽑은 애들이 수능으로 뽑은 애들보다 중저소득층 비율이 높고 비강남 비율이 높고 비수도권 비율이 높고 그러니까 계층 이동에 도움이 되죠. 또 공교 개선 효과가 있죠. 학종이 여러 가지 이제 수업 개선이라든지 학교에서 여러 이제 자율적 활동을 활성화하는 그런 좋은 영향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하지만 대중은 그것보다 자기들이 경쟁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를 좀 어떻게 좀 완화해달라. 이게 더 중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학종은 할 게 많아지잖아요. 저는 이제 철인 5종 경기 하던 애들이 철인 10종 경기 하게 됐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할 게 많아지니까 부담이 커집니다. 그리고 이 증가한 영역, 5종 경기에서 10종 경기로 증가한 영역이 주로 비교과라고 불렸던 영역인데 비교과에서 여러 가지 반칙이 횡행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중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반칙이 횡행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감이 컸던 거예요. 그래서 학종을 통해서 혁신교육을 성공화시키거나 또는 보편화시키려는 시도가 당시 대중과 이 엘리트 사이에 이런 구도로 이루어졌던 논쟁에서 사실 패배하는 거죠. 패배하면서 대입과 관련해서 혁신학교를 어떤 식으로 진화시킬 수 있느냐, 혁신교육을 어떤 식으로 대입과 연결시킬 수 있느냐, 여기서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혁신학교는 크게 세 가지. 첫 번째는 학력저하론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대응하기 좀 어려웠다. 그건 지금도 어렵죠. 지금도 진보교육감이 나서서 뭐 혁신학교의 학력이 낮은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 그런 면이 있잖아요. 저소득층 얘기를 해야 되니까. 두 번째가 구성의 오류, 톱다운 규제 완화책이 단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이 교육 혁신을 지원하고 고무하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대입과 관련해서 학종 수능 논쟁 속에서 혁신학교 또는 혁신교육이 활로를 찾지 못하고 오히려 패배했다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혁신학교의 앞날을 굉장히 불투명하게 만든 요인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선생님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10분인데 조금만 속도 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다음은 이제 대학 서열과 관련된 얘기인데, 왜냐하면 이제 국립대 통합이라든지 이런 대학 개혁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학 서열 또는 대학 간 격차를 일으키는 요인이 뭐냐? 이를테면 뭐 재정도 있고 명성 뭐 이런 것도 있고 학연이 이제 좁은 의미의 학벌이죠. 그리고 이제 위치, 인서울 프리미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네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저는 재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재정 격차에 의해서 교육 품질 격차가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대학 서열이라는 게 나타나고 대학 서열이 굳어지면 학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 1인당 투입되는 교육비 2022년에 공개된 이게 아마 2021년 기준일 겁니다. 를 보면 서울대가 이제 학생 1인당 1년에 투입하는 교육비가 5,300만 원, 연세대가 3,600만 원, 성균관대가 2,700만 원, 중앙대가 1,600만 원인데 중앙대가 이제 한국 평균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리고 한국 평균이 OECD 평균보다 훨씬 떨어지죠. OECD 평균이 지금 1년에 18,000달러 정도 되는데 한국이 지금 12,000달러가 아직 안 되거든요. 2019년 통계인가 그럴 겁니다. OECD 통계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OECD 평균에 비해서 학생 1인당 투입하는 그 교육비가 굉장히 낮은 사실 그 학생 1인당 투입하는 교육비가 고등학생보다 낮습니다. 대학이 고등학생보다 낮은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그래서 OECD 평균보다 학생 1인당 투입하는 교육비가 굉장히 낮은데 이
평균이 낮은 와중에 대학 간 격차는 또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는 이런 아주 특이한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치 빠른 분은 바로 이해하셨겠지만 이게 바로 대학 서열이죠.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중앙대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는 스카이, 서성은, 중경외시, 뭐 동국왕숙 뭐 등등 이런 그 서열을 거의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대학 서열의 원인이 학벌이 아니라는 거죠. 대학 서열의 원인이 학벌이 아닌 그 증거가 개교 직후에 최상위권이 된 카이스트, 포스텍, 한예종 그리고 더 최근에 지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 같은 대학들입니다. 이 대학들은 개교 직후에 뭐 동문이라는 것도 아직 생기기 전이고 사회적으로도 별로 이름이 없던 시기에 벌써 최상위권 학생들이 막 진학하는 그래서 커트라인도 아주 최상위권으로 가는 그런 학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 서열의 원인이 학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학벌은 무엇인가의 원인이라기보다 결과인 측면이 있습니다. 무엇의 결과냐? 재정 격차로 인한 교육 품질의 격차, 그로 인한 대학설, 그것이 굳어졌을 때 그 결과로서 생기는 게 학벌이지, 학벌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수 있는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왜 중요하냐면 이따가 제가 국민대 통합이라는 아이디어가 왜 실패하는가를 이제 말씀드릴 텐데, 국민대 통합이라는 아이디어가 실패하게 되는 것은 학벌이라는 것을 무엇인가의 원인으로 봤다는 겁니다. 결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학벌이라는 것을 무엇인가의 원인으로 보니까 그 학벌을 공유하면, 쉐어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립대 통합 뭐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학 서열의 원인이 한 줄 세우기냐?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에 많이 퍼져 있는 미신인데 이게 다 미국 영향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한 줄 세워서 선발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있죠. 그 나라가 핀란드입니다. 핀란드는 예를 들어 뭐 헬싱키 대학 심리학과다. 100명을 뽑아야 된다. 근데 300명이 지원했다. 그러면 1등에서 300등까지 성적순으로 쭉 한 줄로 세웁니다. 완전히 성적순으로 세워요. 내신 성적도 안 봅니다. 핀란드는. 내신 성적도 안 보고 대입시험 그 성적으로 쭉 줄 세워서 100등에서 딱 잘라요. 핀란드가 한 줄 세우기로 이 학생을 뽑고 스웨덴이 두 줄 세우기랍니다. 스웨덴은 내신으로 줄 서고 싶은 학생은 내신 줄에 서고 입시를 따로 치르고 싶은 학생은 그 신청해서 입시를 치르게 해서 모든 학과에서 두 줄 세우기로 합니다. 그래서 다 성적순으로 잘라요. 그리고 독일이 이제 한 전체 학과의 40% 정도의 학과에서 경쟁적 입시가 있죠. 물론 이제 대기 입학제라는 게 정원에 입학 전환 20% 정도 있지만 그걸 제외하면 거의 성적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적순으로 뽑는다는 게 교육적으로 나쁘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상당수의 유럽 학교들이 그렇게 해요. 유럽 대학들이. 그러니까 상대평가의 문제와 성적순 선발의 문제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최근에 제가 한국에 갔다가 여러 인터넷 방송 뭐 등등에 초대돼서 우리나라 수능 상대평가의 문제, 내신 상대평가의 문제 등등을 얘기했는데 상대평가의 문제하고 성적순 선발의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상대평가는 이수자 줄 세우기 또는 응시자 줄 세우기고 그리고 성적순 선발은 지원자 줄 세우기입니다.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고요. 그래서 한 줄 세우는 게 아니라 여러 줄 세운다고 해서 뭐가 좋아지냐? 뭐 다양한 특기적성을 가진 학생을 뽑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맛집이 뻔히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최고의 맛집이 서울대라는 게 너무나 눈에 딱 보이는 상황에서 한 줄 세우지 않고 여러 줄 세운다고 해서 그 맛집에 들어가려고 그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의 총량이 줄어드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핵심은 입학 제도가 아니라 교육 품질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경쟁적 선발하는 비율이 프랑스는 0%죠. 프랑스는 모든 학과에서 바칼레로에서 일정 점수 이상만 되면 일단 받아주죠. 뭐 중간에 탈락할 수는 있지만 독일은 지금 2020년 통계를 보니까 전체 학과의 60%는 프랑스처럼 일정 수준만 이상 되면 받아주는데 전체 학과의 40%가 경쟁적 선발을 합니다. 핀란드는 모든 학과를 100% 경쟁적 선발을 해요. 그러니까 입학제도는 이렇게 프랑스, 독일, 핀란드가 다릅니다. 프랑스가 한쪽 극단에 있고 반대쪽 극단에 핀란드가 있고 중간쯤에 독일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독일에서도 그리고 심지어 핀란드에서도 대입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고졸-대졸 임금 격차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인데요. 고졸-대졸 임금 격차는 독일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커요. 독일이 지금 고졸 대비 대졸 임금 격차가 OECD 평균이 144인데 독일이 160이 넘습니다. 한국이 지금 138 정도 돼요. 원래 한국의 OECD 평균 약간 높았다가 낮았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고졸 대졸 임금 격차가 낮은 나라는 북유럽 국가들, 그러니까 스웨덴, 핀란드 이런 나라들이 한 120 정도 되는 거고요. 독일은 160이 넘습니다. 굉장히 큰 나라예요. 그러니까 고졸 대졸 임금 격차 때문에 대입 경쟁이 완화되는 게 아닙니다. 임금 격차가 적어서 완화되는 게 아닙니다.
독일이나 핀란드는 경쟁적 선발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대입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지 않냐? 대학들 교육 품질이 고르기 때문이에요. 교육 품질이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는 대학이 독일 전역에 수십 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핀란드도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이 대학을 꼭 가야만 하겠다 이런 어떤 욕심 같은 게 상대적으로 적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준화라는 말을 쓸 때 주의해야 됩니다. 교육 품질의 평준화냐 입학 제도의 평준화냐 굉장히 다른 거예요. 핀란드 같은 나라는 교육 품질은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입학 제도는 완전 비평준화죠. 독일도 교육 품질은 평준화되어 있지만 입학 제도는 독일의 전체 학과의 40% 정도는 경쟁적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미있는 거는 박정희 대통령이 1970년대 중반에 고급 평준화를 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은 이 토대 평준화, 교육 품질의 평준화를 위해서 사립학교, 사립고등학교까지 모두 다 평준화 체제에 들여오면서 사립학교의 재정 기반 자체를 뒤집어 엎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립학교를 모두 다 정부 의존형 사립고등학교로 다 전환시키고요. 그래서 정부한테 뭐 사실상 의무적으로 다 지원을 받게 하고 특히 심지어 사학연금까지 손대서 사학연금 수준을 공무원연금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도 박정희가 한 거죠. 그러니까 박정희가 오히려 입학제도만이 아니라 토대 또는 하부 구조의 평준화에까지 신경을 쓴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다음은 좀 생략하고요. 좀 시간이 없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대학 평준화 방향을 좀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리뷰를 해보면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 안이 있었죠.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제기되기 시작한. 그러면 이제 이를테면 서울대하고 전국 거점 국립대를 다 합쳐가지고 정원 한 3만 4천 명짜리 한국대를 만들었다고 쳐보죠. 그리고 연고대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대하고 연고대에 동시에 합격하는 사람은 어디를 갈까요? 저는 100% 연고대로 갈 거라고 봅니다. 전 이 주장을 2010년경부터 계속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제가 욕도 많이 먹었는데 전 제 주장이 맞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한국대에 입학했을 때 서울 캠퍼스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10%가 안 됩니다. 서울 캠퍼스는 교육 여건이 좋죠. 학생 1인당 투입되는 교육비가 5,300만 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 지역 거점 국립대는 지금 학생 1인당 투입되는 교육비가 원래 중앙대 수준이다가 한 1,500~600만 원 하다가 문재인 정부 후기에 좀 가파르게 많이 올려서 지금 겨우 2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가장 최근 통계를 보면. 근데 연고대 가면은 학생 1인당 투입된 교육비 훨씬 높죠? 그리고 모두 서울 캠퍼스에 있게 되죠? 그리고 한국대는 서울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 선후배 인맥이 유지된다라고 보장하기 어려운데 연고대는 선후배 인맥도 유지되죠? 그럼 여러 가지 면에서 연고대를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연고대를 1등으로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은 계획이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학벌을 공유한다는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서울대가 학벌을 독점하고 있는데 이 학벌을 여러 대학에 공유시키면 된다라는 그 아이디어에서 출발하고 아까 말씀드린 재정 격차로 인해서 교육 품질이 달라지고 그로 인해서 대학 서열이 생기고 그것이 굳어지면 학벌이 된다. 이런 인과관계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건 뭐냐면 정진상 교수님이 쓴 그 첫 책부터 시작해서 주요 제작들을 아무리 읽어봐도 재정 계획이 나오지 않습니다. 재정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재정 계획이 없으니까 이게 정책화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물론 이후에 여러 가지 보완을 거치면서 재정 계획들이 조금씩 나오긴 하고 뭐 그게 뭐 민주당에 제안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이건 이따 질의응답 시간에 제가 질문이 나오면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하여튼 2017년 대선에서 저는 대학 정책에는 손을 대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나중에 제가 듣기로는 재정 계획의 결함 때문에 도저히 받을 수가 없었다라는 그런 평가가 선본 최상위 상층부에서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영사립대라는 아이디어도 결국은 서울 지역 사립대하고 대결을 하자는 얘기인데 이게 우리가 우팔혁명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팔혁명의 열기로 프랑스는 대학 평준화를 단숨했죠. 좌파가 주장한 것을 우파 정부에서 당시는 드골 정부였는데 드골 정부에서 수용을 해서 3년 뒤에 뽕피두 정부 때 법을 만들어서 일거에 그냥 다 평준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사립대학들마저 다 평준화가 돼요. 근데 이런 모델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공영사립대 모델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공영이사를 투입하고 그 대신에 사립대가 가진 어떤 자율권 같은 것, 이제 정부 재정을 상당히 투입하고 그 대신에 공영이사를 사립대에서 수용하면서
상당히 많은 개혁 프로그램을 이제 사립대에서 수행해야 되는데 이런 식의 그 거래 조건은 서울 지역 명문 사립대 입장에서는 들어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공영 사립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데는 그 비수도권에서 이제 학생 수 부족으로 인해서 위기에 처하게 될 그런 사립대들 중심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김정인 교수가 낸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이제 그와 관련해서 뚜렷한 가능성,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재정 계획이 있죠. 재정적 목표가 있습니다. 이런 대학은 어떤 대학으로 만든다라고는 목표가 있고 그런 목표를 위해서는 어떤 재정 계획을 세운다라는 합리적인 재정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워딩 자체가 굉장히 좋죠. 강력한 바이럴 효과가 있습니다. 바이럴 홍보 효과가 있어요. 근데 김정인 교수의 그 프로그램에 의하면은 여기에 돈이 한 3조 내지 4조씩 들거든요. 왜냐하면 서울대 교육 수준, 학부 교육 수준만 평준화한 게 아니라 연구 수준까지 서울대 수준으로 평준화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연구 수준까지 평준화한다는 계획이 가능한지, 바람직한지, 그리고 연구의 평준화라는 것 자체가 과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R&D 시스템 전체를 새롭게 좀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런 재검토가 있었는지 등등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게 정치 공약화 되려면 어쨌든 정치적인 요구하고 이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지역민이 요구하는 것은 결국 학부 수준이거든요. 학부 수준을 끌어올려 달라. 그래서 학생들이 다 서울로 가버리는 이런 사태를 막아달라는 것이 지역민들의 가장 중요한 요구인데 김정인 교수의 원안대로 추진을 하면 사실은 학부보다는 대학원을 강화하는 그런 계획에 가깝거든요. 연구 중심 대학을 처음부터 표방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김정인 교수도 몇 가지 아이디어를 내시긴 하지만 이거는 사실 좀 더 보완하고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조금 나아가면은 이제 국립대에 대한 어떤 법인화라든지 이런 굉장히 민감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과 보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와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여러 가지 이제 한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면서 이제 어떤 새로운 모델을 좀 모색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좀 부차적인 얘기겠고요. 아까 제가 슬라이드 하나를 빼먹었는데 이건 혹시 관련된 질문이 나오면 제가 그때 그 답으로서 뭐 얘기하는 것으로 하겠고 일단 이 정도로 음,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멀리 영국에서 지금 영국 몇 시입니까? 지금 오후 1시 24분입니다. 예. 아, 저희들은 저녁 지금 9시 24분인데 1시간 한 5분 정도 지금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일단 토론자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토론자 의견도 들어보고 지금 여기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의 질문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뭐 질문이 있고 하는데 어, 토론자 의견 듣기 전에 제가 한마디만 좀 말씀드리면 아까 진보 진영이 이제 집단적 약자 개념으로 이제 굉장히 좀 취약한 지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이번 서희초 선생님 이 사건으로 이 20만 명 선생님들 모일 때 우리 이범 선생님도 아시고 모두 아시겠지만 그 선생님들이 자발적 모임입니다. 교원단체가 다 모이지도 개입하지 못하게 했고 제가 이번 기회에 전교조하고 교사노조 선생님들하고 얘기했을 때 따뜻한 진보의 모습을 봤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시니어 교사들이 우리들의 책임이야 라고 얘기하는 반성적 논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니어 교사들이 담임 안 맡고 젊은 교사들한테 다 밀어주고 또 부장도 자기네들이 안 하고 다 젊은 선생님한테 몰아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젊은 선생님들을 피해준 게 우리들이라고 하는 그런 자성적 사고를 하는 거 보고 이게 집단적 어떤 그 약자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지금 따뜻한 진보로 조금 변화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요 정도 제 의견 말씀드리고요. 김영 교수님 먼저 좀 토론 부탁드릴까요? 네, 아니, 김문호 교수님 먼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